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치솟은 집값과 불평등 등 경제적 문제 공약이 이번 대선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각 후보들의 뜨거운 공약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중에 어떤 점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시장의 안정화를 각져올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부동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비교를 할 텐데요. 그보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준도 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제각각이었다, 들쭉날쭉했다라고 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정부가 일단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면서 이게 민감 공급 확대 또는 시장 안정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민간 분양이 좀 오래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울 지역도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을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어떤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건설정책연구원하고 또 토지공사 이렇게 전문 집단하고 해서 한 2, 3년 동안 준비한 것을 이제 발표한 건데요. 문제는 내용은 좋은데요. 내용은 좋은데 이제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고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한계점이 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매뉴얼이지만 어떤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이 건축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동안은 그 표준 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분양가를 이제 좀 낮춘다. 주민을 위해서 이런 명분 아래 네. 건축하시는 이제 그 주택업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주민의 입장에 섰고 그러나 반면에 또 뭐 택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올려준다는 등 또 우리가 LH 사태에서 본 것처럼 예. 여러 어떤 비리 비슷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형태는 낮춰주는 것 같지만 뒤는 또 올려주고 이래 가지고 계속 비리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든 것 같은데 네. 매뉴얼대로 이제 지자체가 잘하면 좋고요. 다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자체가 아직도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시정되는 보완 사항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법적 구속력이 생기려면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에 아예 박아야겠죠. 못 이 박아야 매뉴얼대로 된다? 해야 된다.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아예 법에 명시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말씀이신 지금 거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지자체에서 우리는 특수 상황상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오리무중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분명히 좀 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일단 시장엔 좀 긍정적인 이슈를 좀 던져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분양가를 둘러싸고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좀 더 금액을 높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심사를 받아보니 가격이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뭐 이의도 제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연기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자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이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내용들은 그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 뭐 본인들이 이 정도 예상을 하겠다라는 금액과 만약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이 비슷한 내용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네. 사업 진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건설업계나 그러니까 즉 주택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예. 좀 더 분양가를 많이 높이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뭐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종전에 모호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것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향후에 분양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조정이 되거나 네. 단지 뭐 종전에 있던 논란의 여지를 많이 줄일 것이다. 이 정도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결과치입니다. 조금 더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명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주체하고 지자체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 산정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이 뭐 매우 높아지거나 매우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산정 과정에서 모호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네. 택지비와 관련해서 그 택지 매입 대금을 미리 조기에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것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정을 했고 네. 발생하는 이자비 같은 경우는 고려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선납 이자비 상당 부분도 택지비에 고려를 해줬던 이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줬다는 점에서 큰 평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지는 않겠지만 네. 뭐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의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이 좀 원활해지는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 또는 주택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공급이 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급 가격 하지만 또 그걸 상쇄할 정도의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기대할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대선 공약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의 대선 주자로 정해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공공 주도로 가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좀 주도를 하는 시장으로 가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뭐 기본주택이죠. 대표적인 제도가 예. 이제 이 기본주택을 방점으로 해서 공공이 주도를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뭐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민간이 좀 주도하는 시기여서 목표 지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는 길은 좀 다른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두 후보가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 집값 안정이라고 앞에 내는 그렇죠. 거 똑같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방법론에 들어가면 뭐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뭐 딱 몇 개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냥 공공주도로 가겠다. 그리고 기본주택 100만 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종부세하고 재산세 완화를 던졌고요. 네. 세제 완화를 던졌고 또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또 던져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 주신 30만 원 정도는 청년 원가 주택을 하겠다는 건 예.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내용에서 보면 어떤 부실합니다. 점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짧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 부동산의 기본이 거래세는 완화하면 보유세는 증가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내용은 다 완화예요. 둘 다 완화. 그러면 시장에 이거는 그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네. 미스가 납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교수님, 근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가 낮아지면 뭐 예. 이제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들도 좀 높아져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게 원론적이죠. 그렇죠. 아주 근데 기본이죠. 지금 현재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 네. 캠프에서 둘 다 굉장히 높다라고 봐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근데 볼 둘 수 다 있는 거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OECD 국가 표준 평균을 보면 너무 낮거든요. 실효세율은 아, 보유세율도 현재적으로는? 낮고 중요한 건 올해하고 작년에 좀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래세, 양도세 세수가 세계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 양도세는 줄여야겠죠. 지금 굉장히 높죠. 네네 사실. 높죠. 예. 그래서 또 거래 매물의 어떤 부작용도 조금 있고 물론 이제 다주택자를 징벌하기 위한 어떤 정당성이 있지만 네. 또 시장에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거래세를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하면 보유세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두 개 다 낮추겠다는 낮춘다는 게. 거는 시장이 이제 아직도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또 더 불을 붙이는 효과밖에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캠프에서 조정해서 조정안을 내는 게 더 국민들한테 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민간주도 250만 채라는 건 그냥 제가 볼 땐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나 기본적인 공공택지 물량이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간 주도를 한다는 건 이제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너무 묶어놔가지고 공급이 네. 없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풀리는 거나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내놓는 게 좀 더 국민한테 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게 그 재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LH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쇄하려면 일단 분양분이 많아야 어느 정도 임대주택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ABS나 뭐 지방채 여러 가지 방안을 드는데 네. 명확하게 재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100%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돼요. 연구중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국토보유세는 조금 어떠세요?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게 임대차법을 또 윤석열 후보가 2년으로 다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그걸 2+2로 없애겠다는 돼 거예요. 있는데, 혼란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좀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이미 혼란을 겪었어요. 다시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꿔놨던 걸 다시 바꿀 때는 또 다른 또 부작용을 할 수 네네, 있다는 그렇죠. 그냥 말씀이시죠. 차라리 이 상태에서 보완을 해가는 게 맞고 또 이재명 후보는 또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 두 후보가 극명하게 방법론은 틀리다.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안에는 많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건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말씀을 교수님도 해주셨지만 상당히 좀 극명하게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하고 좀 뭐 종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양 후보의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지금 양쪽 후보분들이 내놓으신 250만 원은 사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를 앞둔 공약은 그런 숫자 하나를 정말 실현성이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네네.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임기 내에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양 후보의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이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 의지가 정도. 그렇죠. 그렇게 네. 된 방향성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제 5년이라는 임기 이내에 이 공급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더 관건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제로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공약으로는 5년이라고 나왔지만 10년이 걸리던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까? 네, 어쨌든 공급이 차질 없이 지속이 되고 네네. 그것으로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50만 호라는 게 굉장히 허황된 숫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선거 그렇지 용어로 않습니다. 나온 좀 큰 숫자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쉽게 비유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신도시를 만들 때 물량이 얼마였고 이런 네. 것들을 비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 3기 신도시 같은 계획을 더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 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특성이 네. 특히 도심 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네. 5년 내에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좀 더 길게 잡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게 더 현실적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근데 공약이거든요. 현재. 네, 저도 그 지금 이용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250만 호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사실 이제 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 초기에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허가 난 물량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네. 250만 호가 5년간 인허가 물량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실제 공급되는 물량인지 그다음에 뭐 그 안에는 뭐 다주택자들의 매물까지 포함한 건지 뭐 임대주택도 포함한 건지 이런 신규 것들에 공급인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250만 호를 한번 억지로 채워보자 하면 가능은 합니다. 영끌해서. 예,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축으로 분양하는 거는 250만 호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 그래도 뭐 250만 호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목표치로 삼고 네.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과연 이제 뭐 어느 후보가 좀 더 많이 공급을 할까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겠죠. 250만 호 자체에 큰 네. 의미를 두는 근데 또 것보다는 방법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방법론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인데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윤 후보가 완전 민간 중심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기본주택이죠. 뭐 기본 시리즈 3개 그렇죠.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10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윤 후보는 그에 비해서는 좀 공급 방식이 좀 다양화돼 있어요. 첫 번째가 청년 원가, 두 번째가 역세권 첫집, 세 번째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 네. 그다음에 LTV 완화나 세제 완화를 통해서 뭐 소위 이제 규제 철폐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윤 후보 쪽 정책을 좀 시간상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청년원가 주택은 사실 민간 주도 공급 방식은 아니겠죠. 5년 내에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건데 거의 원가 수준의 주택을 분양을 한 뒤 5년 뒤에 다시 국가가 그 차액의 70%까지 또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급도 싸게 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보장을 해주는. 해줘서 사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형성하는 것까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이러한 식의 복지 정책은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서 같은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고. 예. 역세권 첩집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용적률 300%에서 500%까지 높이고. 200% 정도 올려주고 네. 그러면 200% 정도 올려준 것 중에서 절반을 기부 채납을 받겠다는 받아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떨어지는 따닥따닥 붙게 되죠.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또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 주체나 조합 입장에서는 400% 용적률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500%에서 100%는 기부를 하니까. 근데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나마 이것은 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 이제 역세권 첩집 주택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규제를 완화하는. 뭐 세제를 완화하거나 예. 뭐 LTV를 좀 완화해주는. 이건 사실 전형적인 시장 친화 친화적인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윤 후보 측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냥 규제 철폐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첩집 주택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뭐 기부 채납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청년 원가 주택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이 후보를 의식한 약간의 조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례를 했을 때는 윤 후보 측이 좀 더 실현 가능하고 공급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정책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250만 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려다가 아, 예.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었는데요.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250만 원을 던졌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도 250만 원 던진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럼 217만 원은 어떤 데이터냐면은 공공택지 2차 2기 신도시도 지금 다 안 됐거든요. 남은 택지, 뭐 유휴 택지, 뭐 국유지 다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잡은 건 맞습니다. 김현미 장관 시절에 뽑아놓은 게 이제 217만 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수도권에 좀 많은 것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재개발 재건축 물량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조합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국가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고정 물량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변수라고 봐야 빼면 되죠. 그게 한 30만 원 되니까 빼면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한 180만 원은 국가 계획대로 갈 수는 있겠다라고 말한 게 그 뜻인데 그럼 180만 원가 사실 가능한 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도심공공택지나 3080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조합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토지 갈등이 소유주를 또 반대하면 있을 또 수 있고. 이게 좀 미스가 되거든요. 그런 유효 물량을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리스크가 생기거나 어떤 조합원의 문제가 생길 때 가능한 물량은 100에서 15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250만 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지었을 때가 1900, 저 기억이 안 나는데 55만 원까지 지었거든요. 1년에. 1년에요? 55만 원씩 5년이면 250만 원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땅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부지가 있어야지. 토지주들이 오케이 했을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이 두 양반의 공약은 진짜 빈 공약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계획은 잡혀 있으나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빈 부분 217만 원 정부 안에다가 추가적인 33만 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두 분 다. 없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기 신도시나 그 계획에서도요. 네. 2028년까지 가정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임기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공약은 다 불가능한 공약이고 물론 이제 밀어붙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100%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150에서 180만 원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250만 호라는 숫자에 뭐 매몰되지는 네, 않아도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눈길이 끄는 공약이 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글쎄요, 국토보유세가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거둔 재원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또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국토보유세는 아직까지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 건물과 땅까지 다 세금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되는 얘기로는 이제 건물은 아니고 땅만 가지고 땅만. 할 건데 이것이 이제 도시 안에 있는 네. 뭐 아파트 같은 거죠. 네. 공동주택을 일부 구분 소유하시는 분들은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 토지 공개념에서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그리고 집은 공공재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도 재산세 같은 것이 다 부과되는 상황에서 네. 추가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만든다는 게, 것은 예.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크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국토 보유세 도입 좀 눈길을 끌만한 공약이기도 하면서 논란거리를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지금 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공개념에서 출발한 건 맞고요. 사실 이제 이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뭐 어떤 제안을 했던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토지 보유세에 관한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거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싱크탱크들이나 또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구체화된 토지 보유세의 징수 방향 내지는 세목의 내역 이런 것들까지 지금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 몇 년간 논의됐던 토지 보유세를 좀 전제로 실제로 이 후보의 어떤 토지 보유세 내역도 그렇게 기존 논의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한정된 제약이기 때문에 생산과 무관하게 분명히 반드시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후보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념적 당위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러니까 그러한 과도한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국토 보유세는 소위 보유세 강화, 뭐 양도세 완화 이런 식으로 정책 조세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기본 시리즈의 소득이나 어떤 지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뭐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었던 의도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물론 이게 지금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에 관련된 얘기겠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임기 말년에는 청년들한테는 200만 원, 전 국민한테는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의 30평에 육박하는 소위 시가로 치면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 하나도 안 해도 월세 60만 원 내고 월 140만 원이 보장이 되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뭐 이재명 후보가 노동에 대한 만들겠다라는 뭐 의욕을 거죠.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실현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허경영 후보가 전 국민한테 1억을 지급한다라는 공약을 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허경영 후보의 전 국민 1억 지급 공약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1억 가지고 전세집도 못 구하니까. 그런데 60만 원짜리 역세권에 30평짜리 집을 주면서 140만 원까지 더 쓸 수 있게 결국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하나의 이념을 전적으로 내세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근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국토보유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시리즈 어떤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연 부동산 정책에는 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국토보유세도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보유세 증가, 양도세 완화라는 반비례 어떤 설계 세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는 양도세 완화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기존의 보유세의 부담을 더 정가를 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것이 법인과 경제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국토 보유세 그 내용을 보면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본연의 어떤 사업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부동산을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사실상 시세 차익을 남기는 네. 그런 법인도 있지만 사실 물류창고나 공장, 농업법인 같이 사업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가 토지를 필요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상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고용의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더 심하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오히려 이제 비용이 저렴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의 제도를 시행을 하면 그 제도가 미치는 유기적 영향력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기본 시리즈를 얘기를 해놓고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거의 뭐 토마스 뭐 유토피아 이상의 최고의 어떤 뭐 환타지 같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 없고요. 추진한다고 해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이고 이게 이제 대선 경선 이제 후 대선 어떤 공약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는 아까 여쭤봤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예, 예. 하고 있고 양도세 특히 1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양도세 또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볼 때는 뭐 네. 예, 말씀 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 동안 굉장히 뭐 올라왔던 걸 낮춰주겠다라는 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동산의 어떤 원론적인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론과 상관없이 예. 그냥 선거표에 의해서 그냥 가는 정책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다 아는 내용이고 다 하는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그걸 그냥 하고 저거 하나만 제가 좋게 봅니다. 그 청년 원가 주택. 그 네네. 부분도 이제 재원이나 그런 것에 명확성은 없지만 의중이나 방향성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토론 때도 답변을 잘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오래 계셨지 부동산을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 캠프에서 전해주는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 내용을 봐도 기득권의 어떤 편향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땐 캠프에서 진짜 국민은 이제 부유한 분도 있지만 또 서민도 있고 약자도 있잖아요. 이걸 네. 통합해서 한다라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캠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노선을 정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정책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완화하고 저거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개념이 1주택자 이상이 지금 50% 60%가 넘어가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표 계산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단순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약자를 보호하고 또 1주택자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정책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내놨잖아요. 네, 내놓으면서 네, 네. 이제 초반에는 수요 억제책으로 가다가 이제 공급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수요 억제를 하면서 세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풀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건 아닌지라고 그 진짜 여쭤보고 빈 싶거든요. 공약이죠. 왜냐하면 풀겠다 하면 지금 법을 풀어야 되는데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일이겠네요. 그러면 기억이 나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집권 여당이 다수당 180석을 차지했잖아요. 지난해죠. 예. 그럼 그 180석이 과연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을 풀어줄까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는 안 되죠. 거죠, 그때는. 2024년 말까지는 꼼짝 말아요. 지금 이 법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는 이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많이 피곤한 거죠. 방향성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방향성이 있다라면 한 예. 가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완벽하게 밀어주거나,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방향성이랑 안 맞다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거래세, 양도세 부분을 그 두 개를 좀 차별화하면 거래세를 이게 낮추고 맞습니다. 종부세를 예. 강화하는 네, 이런 그거를 식의. 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충돌되거나 좀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앞으로 뭐 구체적인 부분도 좀 나올 것 같고 수정 뭐 되는 가능성도 네, 네, 있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은 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닐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투기가 너무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걸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제를 지나치게 높인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투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다 갚거나 예, 대출이 없다면 그때부터 매달 버는 수입은 그대로 적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를 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굳이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이면 안 된다. 이런 건 너무 큰 제약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지금은 적폐로 좀, 규정해서. 네, 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은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집이 여러 개 그렇죠. 있다고 해서 본인이 다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만약에 뭐 본인이 금전적인 여력이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 애기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집값이 너무 오른 세상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사서 좀 세주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가 크면 줘야지. 증여식으로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뭐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 자체에 대해서 이걸 나쁘게 보는 시각 자체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가 대표적입니다. 다주택뿐이 아니라 1주택에도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정말 고가 주택만 적용이 됐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네. 예전과 같이 고가 수준이 아닌 집에도 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종부세안이 막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최근 몇 년간은 집값이 비싼 지역, 즉 강남 같은 지역을 좀 규제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예.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뭐 본인이 뭐 소득이 엄청나게 많지 않더라도 예. 열심히 모아서 좀 좋은 지역에 집을 사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사서 거주하면서 또 근검 전략하고 살면 되죠. 그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네. 이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지금과 달리 미래가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뭐 재력이나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일종의 계급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가 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수 그렇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강화하고 규제를 더 적용함으로써 네.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를 잡으면 된다라는 프레임에서 지금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연구원님 말씀에 좀 짧게만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네, 거예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하시고. 우리가 세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그 어떤 프레임은 다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 이걸 동시에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축 분양 플러스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 물론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자는 장기적이고 후자는 단기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런 주택 공급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제를 낮춰주는 게 맞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반비례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부세 자체가 이게 정책 조세에서 기능을 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종부세는 태생 자체가 정책 조세로서 나왔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이나 경험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어떤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부유세 기능도 못하고 서울 주택 보유자의 4분의 1이 종부세를 내는 마당에 이것이 결국은 지방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와 별개로 윤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양도세 완화도 한시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량을 그런데 내놓게 하겠다는 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은 내놓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TV에 나와서 집을 3-4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다. 결국 정부 당국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는 기존의 높아졌죠.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일관성이 맞지 않아서 사실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줄여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것 또 이런 것은 크게 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실 올해도 그렇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세율도 또 올랐고요.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 오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 계산해서 하는 것들이 종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가 폭탄이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완화 얘기가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계획을 잡은 건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인가요? 7년까지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공시가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두 가지가 2배, 3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주택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네. 물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거죠. 전 국민의 1-2%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별도화하지만 일단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종부세가 특별한 계층한테 더 받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가 지방세예요. 그럼 지방에서 재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지방세 많이 거치는데 특히 강남이 좀 고가가 많다 보니까 많이 거치잖아요. 그 돈을 좀 국가에서 좀 지방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자체가 그래서 이게 종부세라는 걸 만들어서 국세로 교부하니까. 들어와서 지방에다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의도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타겟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원래 의도는 이 지방세가 너무 많은 지역이고 잘 사는 데니까 걷어서 지방에다 좀 나눠주겠다 의도에서 종부세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의도대로 가지 않고 마치 아까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계층에 대한 어떤 계층화, 고착화 이런 모양으로 가니까 좀 국민 갈등만 좀 부추기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법을 바꿔서
전체 지방세 몇 프로를 국세로 다시 가고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저성장 선진국 형태니까 다시 한번 좀 진짜 마음 열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다시 모여서 해야지. 이거 벌써 50년째 세금 갖고 맨날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전문가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면 더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합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라치기를 하니까 쉽지가 네, 않을 좀 것 아쉽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예,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값 내가 올렸냐. 그렇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뭐 20번 넘게 실패를 하면서 집값을 올려놓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국민들 일부의 또 시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불로소득의 환수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면 이건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다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든 건물이든 가지신 분들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주위에 뭐가 생겼다고 하면서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 가격 오르죠. 가격이 오른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오른 소득은 세금으로 좋지 않은 걷어가겠다. 거니까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런 논리가 적당한 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투기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그냥 그 동네에 아니, 하나 가지고 네. 계시는 분들을 소득도 없고 이러시는 네, 분들 계시죠. 엄밀하게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분하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어떤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대부분은 그 소유주에게 그냥 가도록 하고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불로소득은 좋지 않은 것이므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프레임은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저희가 뭐 아무래도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대선이 이제 뭐 두 후보만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도 있고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도 있고 또 뭐 이제 당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무소속으로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대권 도전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굳혀야 되는 게 좀 별로 없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지 민심,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만이 많은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세 후보 모두 다 기존 양당 체제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어서 예. 뭐 소위 뭐 제3시대나 뭐 새로운 어떤 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 비판을 넘어서서는 대안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히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일일이에 대해서 네, 어떤 하나하나에 반대를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선제적으로 어떤 진보적 정책을 내세워서 그것을 일슈화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사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창조적인 정책을 대안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인내의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2017, 2018년 이제 부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경제부총리였죠.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행적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소주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주성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규제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주성 정책을 아예 비판을 하고 새로운 뭐 규제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소주성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보완책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내심에는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소주성 정책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또 장하성 이제 당시 이제 실장과도 정책실장이죠. 관련해서 예. 최저임금 가지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드 사태에서도 중국과 뭐 통화수합 정책을 뭐 이끌어낸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코드가 맞지 않는데 왜 거기서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 일을 했냐라는 의문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충분히 취해왔지만 네. 뭐 마지막에 와서 약간 공급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자기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선 시국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좀 더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방향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특히 이제 드는데, 뭐 안철수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3지대 3후보 중에서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후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 어떤 박빙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3, 4위 후보들 사이에서 후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가 사실 역할을 미칠 수도 있어요. 네. 당장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양당 체제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새 정치를 정말 추구를 한다면 새로운 정책으로서 대결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이은영 연구원,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